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방일 이틀째입니다. 전날 양국 정상은 4시간여 밀착 회동으로 한일 우호의 맛을 담은 술잔을 기울이며 관계 개선 의지를 다졌습니다. 불통과 불신의 벽이 무너졌다. 아니, 국민의 자존감을 헐값에 팔았고 한 방울의 물도 채워지지 않은 그런 회담이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쿄 현지 연결 정상회담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연일 폭로에 나서고 있는 전두환 씨의 손자가 이번엔 SNS 라이브 방송 도중에 마약이라고 언급한 알약을 먹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족의 비자금 의혹에 이어 추가 폭로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정치와 경제, 미래 세대까지 접촉면을 넓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임기 중에 한일 관계를 최고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는데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 돌발 변수도 생겼습니다. 일본 현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일본 도쿄입니다. 네, 1박 2일간의 짧은 일본 방문 일정 먼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 오늘은 어떤 행사를 소화하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1박 2일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 방일 이틀째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차원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의 첫발을 뗐다면 오늘은 정치권과 경제, 기업 또 미래 세대까지 어떻게 협력 관계를 열어갈지 관련한 행사를 잡았다고 우리 대통령실은 설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첫 번째 일정으로 일본 정치인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다로 또 차기 일한 의원연맹 회장을 맡게 된 스가 요시히데 등 전 총리 출신의 중량감 있는 인사들과 대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우호 협력을 위한 의회 간 또 미래 세대 간 교류를 강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정계 지도자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한일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이 다양한 글로벌 아젠다에 공동으로 협력 대응해 나가자 교류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일 미래기금 조성을 밝힌 우리 전경련, 일본 게이단렌 관계자들뿐 아니라 삼성과 현대차, LG와 SK 등 4대 기업 총수도 자리했습니다. 다만 관심을 끌었던 강제징용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은 불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양국 정부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교류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난 이재용 삼성 회장은 미국 반도체법에 한일이 협력해 대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살아보니까 친구는 많을수록 적은 적을수록 좋다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게이오 대학교에서 일본의 대학생, 한국의 유학생을 상대로 강연도 진행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다방면으로 교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한일 정상 만남 때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일본 NHK에서 나온 보도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와 관련한 과거 우리 정부 사이 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고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입장도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대통령실의 반응 그야말로 일축에 가깝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85분 동안 독도 영유권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된 내용을 전부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공식 발표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사실상 위안부 합의 파기와 가까운 행태를 보이다가 임기 말에는 파기가 아니라고 얘기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게 저희 정부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내용 오늘 아침 8시 출장 취재기자단 브리핑에서 했던 말인데요. 대통령실은 오후 2시에 출입기자단 전체에게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이 곧 있을 선거 등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이런 보도들이 나온다고 인식하는 분위기입니다. 동시에 A라는 의제를 던지고 답이 이어지면 의미 있는 협상이겠지만
던지고 아무 답 없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논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언급은 했지만 우리가 말을 보태거나 답변한 건 없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하는 대목인데요. 워낙 민감한 주제로 한일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진 건데 관련한 후폭풍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의 큰 걸음이라면서 긍정 평가했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오는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 윤 대통령을 초청할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강제 동원 외에 양국 간의 나머지 현안들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쿄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평가가 나왔죠?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개선의 큰 걸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이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정상 간 신뢰를 돈독히 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셔틀 외교 재개의 뜻을 모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今回のユン・ソンニョル韓国大統領の訪日及び日韓首脳会談は、日韓関係の正常化にとって大きな一歩と受け止めています。 이런 가운데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오는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HK도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은 핵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 패권주의 행보를 강화하는 중국,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의제를 주도할 예정인데 한국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마스노 관방장관은 G7 정상회담에 윤 대통령을 초청할지 말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 평가도 궁금한데요. 향후 한일 관계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네, 일본 주요 일간지들은 일제히 오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일면부터 크게 다뤘습니다. 요미우리나 아사히 등 보수와 중도, 진보지 등 기존 논조 성향에 관계없이 일본 언론들 대부분은 한일 정상화로 일치, 한일 관계 개선 등의 제목을 뽑으며 주요 성과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셔틀 외교 재개와 경제안보 관련 협의체 창설, 안보 대화 재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을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현안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복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사도광산 문제 등을 거론했습니다. 실제 오늘 니시무로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과 관련해 한국 측 대응 상황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인데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이행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또 이란 연맹 의원은 오늘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기준치 이하 농도로 희석해 해양 방류하는 계획에 대해 이해를 구했습니다. 사도광산을 놓고도 일본이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강제노동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과 관련해 한국 내 반발 여론이 크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한국 내 반대 여론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강제동원 해법안 이행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제1야당 이펀 민주당의 이즈미 켄타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한일 갈등 현안인 레이더 초계기 문제와 위안부 소녀상 건립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즈미 대표는 오늘 윤 대통령과 면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레이더 조사와 위안부상, 납치 문제와 관련한 언급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외신들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반기는 곳은 역시나 미국입니다. 백악관은 양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강제 동원 배상안 발표에 이은 한일 정상의 만남을 환영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12년 만에 한일 정상의 만남이 이뤄졌다며 앞서 강제징용 배상안을 환영한 바이든 대통령 입장을 덧붙여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발표라며 미국은 두 나라 관계 발전을 계속 지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위협으로부터 지키겠다는 방위 약속을 거듭 확인하며 한미일 3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United States commitments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the defense of Japan remain absolutely ironclad,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strengthen and enhance those trilateral ties between our three nations. 미 국무부도 환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전에 모리다 케오 일본 외무성 차관과 전화통화에서 강제징용 배상안 발표를 통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향한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 두 나라가 상호 이해를 지속적인 진전으로 전환하려는 조처를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한일 정상회담이 두 나라 번영과 안보 진전을 위한 국익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석좌는 어떤 사과 성명도 과거 잘못을 되돌릴 수 없지만 오늘 조처를 하지 않으면 미래를 위태롭게 할 거라며 이번 회담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언론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정상회담을 한일 관계 해빙으로 평가하면서 미국 입장에선 중국에 대한 보루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 위해 이 지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서로 잘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정상회담 반대 여론에 따른 윤 대통령의 정치적 위험을 짚으며 일본이 한국의 조치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CNN은 한일 두 나라가 새롭게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국의 공격적인 군 태세 등을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정상회담을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차원에서 평가하면서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에서 유래한 오랜 난제를 넘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한일 공동 기자회견을 두고 피해자 측의 반발이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60%로 올해 들어 최대를 기록했는데 가장 큰 이유로 강제동원 해법 문제가 꼽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고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겠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발언입니다. 이미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모두가 정부안을 거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만큼 예상대로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 맞춰 정부안을 미리 마련해 놓고는 피해자들에게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최대한 빨리,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피해자들 들러리 세운 거죠. 생존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를 지원하는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 측도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대신 뒤집어 쓴 것도 모자라 구상권조차 포기하기로 약속한 것은 망언 중의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낀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0%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올랐는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부정평가 수치입니다. 긍정평가는 33%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직무 수행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가장 큰 이유는 일본 관계와 강제동원 배상 문제로 외교라고 응답한 비율까지 합하면 무려 30%에 달합니다.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3차 범국민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그리고 제3자 변제안 해법 발표 이후 가해 기업들의 참여 여부가 핵심 논란인데요. 어제 한일 재계가 발표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이미 12년 전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에게 제안했던 장학금 재단과 비슷합니다.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은 직접 재단에 돈을 내겠다고 밝혔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감 표명도 제안했는데 이번 기금 발표에서는 모두 빠졌습니다.
YTN이 확인한 협상 자료집 내용을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뒤에도 사죄와 배상 촉구가 계속되자 미쓰비시 중공업은 2010년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과 협상에 나섭니다. 2011년 7차 협상, 미쓰비시가 장학재단 구상을 내놨습니다. 원고들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던 마음을 미래에 전하기 위해 한국의 젊은 세대를 위한 학술 교육 지원을 해보자는 것. 중학교 보내준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에 갔다가 미쓰비시 사업장에서 강제노동 피해만 봤던 할머니들의 아픈 사연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담임 선생이 하는 말이 너 일본에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도 할 수도 있고 돈도 일하면 돈도 벌고 그렇게 일본어 가거라. 미쓰비시는 14차, 15차, 16차 협상에서도 한국의 젊은 세대, 미래 지향을 내세우며 공익단체를 통한 장학금 증정을 제안합니다. 이르면 2013년부터 실시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지 않은 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피해 할머니들의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미쓰비시가 그렇게 한국 유학생들한테 그리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당신들이 하면 될 일이지 이 문제에 얹혀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미쓰비시는 협상 과정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도 인정했던 끔찍한 강제노동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용하고 고생을 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현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20개월, 16번에 걸친 협상은 미쓰비시가 피해 배상에 관해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한일 재기가 발표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원형으로 볼 수 있는 12년 전 미쓰비시 장학금 제안은 당시 협상 자료집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개별 참여도 사과 표현도 담지 못했다는 점에서 12년 전 전범기업이 마지못해 내놓은 협상안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통과 불신의 장벽이 무너졌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민주당은 조공, 숭일 같은 거친 단어를 써가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은 세계로 압축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어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했다고 밝힌 건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적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는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 자존감과 역사인식을 헐값에 팔았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거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황복식 같은 그런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권이 친일 논쟁을 넘어서서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주에 이어 내일도 서울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 철회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여야의 신경전은 국회 상임위에서도 펼쳐졌습니다. 북한 도발 등에 대한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일 정상회담 여파로 파행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소미아 정상화 등에 항의하며 국방위 회의장에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사지 못한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해 참석 자체를 거부하면서 결국 회의는 오는 23일로 연기됐습니다. 네, 그리고 세 가지던데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 방안도 추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 소위는 오늘 선거제 개편안을 3개로 압축해 의결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에는 기존과 같이 각 지역구에서 1명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별도 비례대표 투표에 따라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안이 담겼습니다. 두 번째 안은 지역구 투표는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로 이뤄지지만 지역구 투표의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에 따라 권역별 의석을 나눠 갖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입니다. 두 개 안은 모두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안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로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로 농어촌은 소선거구로 지역구 투표를 진행하고 별도 비례대표 투표를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석은 줄어들고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늘어나 전체 국회의원 수는 300명으로 유지됩니다. 국회는 정개특위 전체 회의와 오는 23일 본회의를 거쳐 3개로 압축된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다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 당시엔 눈도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기억에 없었고 검찰은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기억에 남을 직원이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후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그럼 현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후 2시 반부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오후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오전 10시 20분쯤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곳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재판은 지난 3일 첫 공판에 이은 두 번째 공판 기일인데요. 이 대표는 성남시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입장했는데 당시 현장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김용 재판에서 남욱 측근이 작성한 메모 나왔는데 알고 있습니까? 백현동은 적극 행정 사례로 보고받으신 건가요? 또 이 대표는 점심 전후로 법원을 오고 갈 때도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답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오전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재판 시작부터 김 전 처장을 기억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이 대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직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사적으론 9박 10일간 출장을 통해 근접 수행을 한 데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등 여가 활동을 함께 즐겼다는 겁니다. 또 공적으로도 김 전 처장이 대장동과 제1공단 공원화 사업 담당 부서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대면 보고도 했고 그 공로로 성남시장 표창장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한 사진을 보더라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었다며 출장 당시 이 대표를 주로 보좌한 건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 이 대표가 7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당시 유 전 본부장을 보좌하러 온 김 전 처장을 별도로 기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앞선 언론 인터뷰 당시 사전 질문지가 있었는지도 확인해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인터뷰 때 사전 질문을 받아 미리 준비된 답변을 한 건지 아니면 즉흥적 답변을 한 건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대장동 사건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유동규 전 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처장은 직접 이 대표를 위해 골프 카트까지 몰아줬다며 거짓말 좀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2인 카트입니다. 2인 카트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이 대표는 재작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조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어 다음 재판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 김 전 처장의 유족 등 이 사건 증인들이 출석해 본격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는 사실이었다는 내용의 회고록을 내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간된 회고록에서 이 전 부장은 권양숙 여사가 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피아제 시계 2개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계가 2006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됐다는 것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또 이른바 논두렁 시계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 찾아와 시계 수수 사실을 흘려 도덕적 타격을 주자고 요구했었다면서 언론에 흘린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가능성이 크다고도 적었습니다. 네, 다시 한일 정상회담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관계 새 시대를 강조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해빙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주 고베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공동성명, 공동선언이 있었으면 그 문장이나 명제를 놓고 좀 분석을 할 텐데 없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흘러나온 얘기들, 공동회견에서 나온 확인된 내용을 좀 교수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자, 85분간의 정상회담, 기시다 총리는 벚꽃을 언급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교수님이 보신 정상회담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상당한 성과도 있었고 그렇지만 역시 한계도 보았던 그런 정상회담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게 과거사 문제가 한일 정부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 간의 커다란 어떤 소통과 대화의 장애물로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점에서 이것을 언젠가는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통큰 양보를 했고 또 직접 가셔가지고 이런 뭐 재계와의 만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소미아 수출 규제 이런 등등의 것들을 비교적 제가 보기에는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한 것은 상당히 적지 않은 성과라고 봅니다. 예. 역시 냉각 관계에서 이걸 해빙 모드로 바꾼 것은 적지 않은 성과고요. 네. 단지 역시 이제 박진영 외교부 장관께서 물에 반이 찼다고 했는데 네. 그 반을 일본이 채워야 되는데 그건 거의 차지 않았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의 호응 조치는 사실 사죄 보상 면에서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그 박진 장관이 표현한 것 때문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역시 그 물컵에 반을 채우지 못했다고 평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죄하고 보상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네. 관건이었는데요. 사죄 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측에서 마지막까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거기는 이제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한다고 나와 있고 네. 또 그 안에는 이제 한반도에 끼친 다대한 고통과 손해에 대해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구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통절한 사죄와 반성이 맞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정 어렵다면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한다는 정도가 들어가 있었으면 저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냥 과거에 이런 그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이런 기존의 내각의 담화를 계승한다 정도만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실상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말한 예. 과거는 모호하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에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어떤 계기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통큰 양보를 했거든요. 예. 이렇게 국내에서 지금 큰 사안이고 피해자가 반발하고 있고 야당이 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갈 정도로 통큰 양보를 했는데 사실은 그에 걸맞는 사죄라든지 보상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20년간 어떤 면에서는 일본 피고 기업들도 법정이 다투은 거죠. 예. 그리고 패소했고 그럼 법치국가라면 받아야 맞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정말로 일본 정부나 기업이 조금만 양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가지고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호응만큼은 기대에 좀 미치지 못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그 한일 경제인단체 만난 자리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 참석한 그 행사의 의미를 짚어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대기업 5개 기업에서 회장들도 가셨고 네. 정경과 그다음에 경단련의 공동 기자회견도 있었고 예.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심적인 장애라는 게 있거든요. 기업들은 역시 제 경험으로는 약합니다. 기업 정부에 대해서. 예. 일본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기존에 좋지 않다 보니까 무역이라든지 또는 한국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한일 공동의 제3국의 진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예. 안 하거나 미루거나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저는 성과는 있었다 예.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네. 자, 다시 대통령 일정으로 돌아오면 1박 2일의 짧은 일정, 실무 방문임에도 일단 국빈급 의전이 이루어졌다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뭐 우리가 아까 말한 정상회담의 내용과는 별도로 이렇게 각별한 예우를 했다면 의도가 있었을 텐데 어떤 의도였을까요? 역시 일본 측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양보는 큰 겁니다. 예. 외교적인 승리에 가깝고 최근에 지금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기시다 총리가 지금 4%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외교적인 승리고 한국에서 받아낸 이런 중대한 쟁점에 대해서 그런 양보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잘했다는 그 평가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정말 환대하고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일본은 미일 관계도 일본 측이 많은 말하자면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적어도 자기 임기 중에 한국이란 그 쟁점 자체가 상당히 개선될 어떤 전망이 선 거죠. 네. 그런 점에서는 뭐 정말 환대하는 분위기가 자민당 내에도 분명히 있고 예. 그리고 일본 국민 내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 말씀하셔서 아까 황보혜경 기자 리포트 속에 대통령 부정평가는 같은 외교를 이유로 또 2%포인트가 내려가기도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예. 그 어제 확대회담에 앞서서 소인수 회담도 격식 없이 치러졌다 이렇게 또 전해오기도 했었고 또 만찬이나 친교 시간에도 화합주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뭔가 좀 격식 없이 좀 자유롭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성과를?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 대 국가의 외교라는 것은 역시 정상회담이 크거든요. 정상 간의 불신이 있으면 역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예. 역시 외교 당국이라든지 재계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학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호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또 일본 정치인들은 이 스킨십을 중요하거든요. 예. 이 사람을 자주 만나가지고 과연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이런 통큰 양보에 대해서 일본 나름대로는 이건 정말 앞으로도 같이 일할 수 있는 어떤 파트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네. 예.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환대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원래는 이게 한 번은 식사하지 두 번까지 식사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국빈 방문하면 스테이트 비짓하게 되면 되게 한 2박 정도 하면서 두 번 만찬 정도 하는데 네. 이건 이제 1박 2일로 끝나는 것이고 이번은 또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정말 좀 약간 친교를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화면만 놓고 봐도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어떤 첫발을 뗀 모습. 사실 기시다 총리가 한국의 소주와 일본의 맥주를 섞은 거였나요? 맞습니다. 그걸 한일 우호의 맛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아직 그 맛이 양국 국민들께까지는 그렇습니다. 전달되지 않은 게 좀 아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목 중에 하나가 이제 강제 동원 해법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 대통령이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는다고 확인을 해줬고 기시다 총리 앞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사죄 반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도 좀 한번 확인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어떻습니까? 구상권은 일본이 마지막까지 저항했을 겁니다. 구상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이라든지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것이 일본 측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끝내고 싶은 것이고 청구협정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일본 측의 생각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구상권을 사실은 우리 정부로서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갖고 있다고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구상권을 자기가 재임 중에는 대통령께서는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네. 밝힌 건데 예. 문제는 이 재단이 구상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는데 네. 구상권이 제3자로서 주체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옹고하고 피고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을. 근데 이미 지금 옹고이신 피해자분들께서는 이미 그 돈을 받지 않겠다 해가지고 네. 거기는 이제 일단은 뭐 손절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본 측도 이것은 강제 동원이라는 강제 동원이 아니라고 일본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강제자가 들어있는 재단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이나 다른 정부는 전혀 출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옹고도 그렇고 피고도 그렇고 구상권 행사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구상권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로서는 구상권을 재단이 가지고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면 좋겠지만 네. 끝까지 저항할 경우에 반대할 경우에 피해자들은 다른 트랙으로 지금 이번에 이제 채권 추심하듯이 그렇게 현금화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정부가 해결이 됐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민사소송입니다. 네. 이건 당사자가 해결하는 거지 정부가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걸 일본 정부도 주목을 하고 있고 일본 내부의 여론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앞서 들으신 대로 이 피해자 단체는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서 망언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점은 이제 역시 좀 대부분의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 대부분의 판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약간 조금 피해자들 분이 보시기에는 네. 외국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좀 멀리 나갔다, 너무 나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두고도 이제 국내 정치권에서도 해석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1998년 선언 포함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 포함해서 역대 내각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명확하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나 반성에 대한 발언이 없다 보니까 뭐 여권에서는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다. 하지만 또 야권에서 달리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사죄 반성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고 예. 네. 이건 위안부 문제와 또 약간 다릅니다. 예. 또 위안부 문제는 이제 피해자가 있고 또 이제 일본 정부가 그때는 아베 총리가 통질한 사죄 반성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네. 근데 이것은 청구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상 2억 달러, 무상 3억 달러로 토탈 해가지고 럼섬이라고 그러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준 걸로 그 안에 다 포함됐다고 본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대법원 판결은 정신적 위자료를 내라는 거죠.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고 당시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은 재산의 분리, 한국과 일본의 재산의 분리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개인 보상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한국하고 일본의 해석이 좀 다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강제동원 판결 이후 얼어있던 양국 관계가 개선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셔틀 외교 재개, 또 지소미아 정상화, 수출 규제 해제 같은 좀 꼬여있던 것들이 풀려가는 모양새긴 합니다. 득과 실을 따져본다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결국 귀국하신 다음에 국내에 엄청난 반발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예를 들면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사법적인 절차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 고민이고 또 하나 이제 자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 일본은 곧바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일본 측은 이번에 회담의 결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것도 이제 곧 다가옵니다. 네. 두 달 후로. 근데 이럴 경우에 한일 관계는 한미나 한중 관계하고 다릅니다. 예. 과거사 문제가 있고 야스쿠니 문제가 있고 교과서 문제가 있고 독도 문제가 있는데 네. 이게 항상 잘해보자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항상 투 트랙으로 관리를 해온 건데 일단은 지금 통 큰 양보를 해서 일단은 진전이 있었으니까 예.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어떤 예. 시험대에 올랐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만큼 호응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어떤 호응을 할 것인지 그 앞으로의 좀 과정들을 좀 많이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만큼 기시다 총리의 방언이 또 언제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5월달에 히로시마 뭐 본인의 지역구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G7 정상회담 아마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업적으로 가시고 예. 그리고 그리고 나서는 빠르면 6월달에는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6월달에는 뭐 별로 선거가 지금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와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호응 조치를 과연 가지고 오느냐. 뭘 가져올 것이냐. 그렇죠. 예. 만약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피해자들의 반발심은 더욱 커지죠. 네. 예. 우리 국민들도 더욱더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맞은 상태에서 일본 측도 조금 더 양보를 하고 그리고 전범 기업들도 지금 당장 좀 돈이라도 낸다는 언급이라도 하고 네. 하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우리 외교 당국은 피해자들과 더 만나야 됩니다. 예. 힘들더라도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 조금이라도 성숙된 관계에서 방안을 내서
셔틀 외교를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6월 이후라고 예상을 한다면 대체적인 이제 관측이 그 시점이기 때문에 한 두어 달 남았거든요. 그 시간 동안 물밑 접촉을 한다면 아까 교수님께서 최대한 좀 끌어와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 호응, 이번에 못 받아냈던 호응, 뭐 사죄 측면이건 보상 측면이건 어떤 물밑 접촉이 좀 외교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번에는 전면적인 교류, 뭐 파트너십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정부뿐만 아니라 재계 국민 전부 다 교류하는 걸 파트너십인데 네. 이번에는 와가지고 우리가 가서는 전면 교류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답방으로 기시다 총리가 올 때는 사죄 보상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 정도 진전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없으면 오히려 사태는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라든지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는 그야말로 뭐 어제 오늘은 좋았지만 이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그래서 한일 관계가 어려운데 한일 정부, 한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지금 한일 재계가 파트너십 기금 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기에서 어떤 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는 없는 겁니까? 그건 이제 사실은 사안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 벌써 12년 전부터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장학 기금을 내놓겠다고 네. 했는데 피해자 단체에서 배상을 해야지 왜 장학 기금으로 빼오려고 그러느냐.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결렬된 거예요. 네. 그 12년 전에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뭐 미래 지향적인 관계에서 뭔가 좀 밝은 메시지를 던지는 걸로 저는 바람직하다고 네. 보는데 사안의 본질은 아닙니다. 미쓰비시 기업이 참여한다면 거기에서는 조금 좀 뉘앙스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까? 그것은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사안의 본질은 그 배상은 아니죠. 그건 예. 이제 약간 매우 우회적인 방식이고 예. 또는 약간 이제 이런 대법원 판결하고는 멀리 떨어지는 동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다르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아까 YTN이 확인한 협상 자료집 내용을 보니까 신호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 말씀하신 원안이었던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은 직접 재단에 돈을 내겠다고도 밝혔고 유감 표명도 제안했지만 이번 기금 발표에서는 빠졌다. 그래서 맞습니다. 12년보다 못한 결과란 평가가 있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정부로서도 원래는 대법원 판결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외교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우리 정부가 제시한 것은 한일 양국 정부의 기업의 기금입니다. 기업의 기금으로 보상을 하고 우리 정부도 추가적으로 돈을 내 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 15분뿐만 아니라 1,066명이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 문제는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실은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내겠다고는 이야기했는데 일본 측에서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법정 소송 또는 한일 양국 정부 간의 당국 간의 협상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좀 이렇게 발표가 좀 뭐 이렇게 나온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건 사실은 부담이에요. 일본도 네. 부담이고 우리도 부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지금 진실 공방으로 번질 수도 있는 그런 논란일 것 같은데 독도 문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민감한 현안들이 거론됐다고 이제 일본 언론 NHK가 보도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최종 입장은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것은 이제 뭐 우리 대통령실의 발표를 믿어야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일본의 관방부 장관이라든지 네. NHK에서 보도가 나왔다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네. 당시 이제 윤명세 외교부 장관하고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당시 외상이었거든요. 근데 2015년 12월에 서울에 와가지고 기자회견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하고 강제징용 이 두 개의 가장 핵심적인 과거사 쟁점에 대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통큰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한국 정부나 단체가 두 번 다시 국제사회에서 네.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기대감은 표시했을 수 있죠. 네. 본인이 당사자였고 4년간 외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많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일단 우리 정부는 그런 게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 문제는 네. 이제 30년 지나면 외교문서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기시다 총리가 2015년에 당시 일본 외무상이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합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 일본 NH가 지금 화면에 좀 준비가 안 돼서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과거 양국 간 합의에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라는 보도
회담이었거든요. 좀 구체적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은 이제 기시다 총리가 외상할 때 이 회견이 끝나고 2015년 12월에 돌아가고 나서 네. 그 다음에 1월 달에 일본 측 기자들을 모아가지고 네. 예. 10억 엔 주고 이 문제는 한일 합의로 다 끝났다. 그렇게 이제 두세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이 문제는 끝났는데 또다시 이제 화요 취재단이 뭐 해산된 것도 있고 한국 측의 약속을 어겼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주 이야기하는 건전한 한일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지금 2021년 1월 달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패소했어요. 네.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법대로라면 1억 원씩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또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이건 본질적으로는 뭐 강제동원 문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재판에 결과가 나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본인은 뭐 부담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예. 앞서 교수님 정부가 피해자들 자주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국내 여론이 어쨌든 부정적인 만큼 또 이 부분을 풀지 않으면은 이게 이 해법을 찾는데 좀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좀 만나서 처음부터 해결해야 사실은 될까요? 예. 이게 이제 야당도 포함되고 예. 여당도 포함되고 그 뭐 민간단체 지식인 뭐 유식 뭐 이런 분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공동으로 민간 공동이라는 게 당사자뿐만 아니라 예. 지금까지 뭐 3번, 4번 한 것은 당사자만 들어왔어요. 예. 당사자, 피당사자하고 지원단체 그리고 외교부하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확대된 상태에서 여야당이 어떤 면에서는 들어와 가지고 예. 이 문제를 현명하게 지혜롭게 최종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는 같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뭐 야권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피해자 지원단체 주장하는 게 이 날짜에다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맞춰가지고 역순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문제를 그냥 처리해 왔다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뭐 이런 지금 상황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다 보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나오는 것이고 그건 뭐 정부도 어떤 면에서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죠. 지금도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가 그 해법을 찾는 그 어떤 그 해법안을 찾는 그 회의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공방이 좀 심해지는 상황이 그런데 되는 이 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도 제안도 많이 했고 예. 문희상 기금으로 이 문제를 2+2로 해가지고 해결하자고 정부하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제안도 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책임도 있고 너무 잘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갈등이 아니라 예. 좀 합의 정치였다면 적어도 유럽 같은 데서는 외교 사는 공통의 뭐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 면에서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좀 그게 아쉽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투트랙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한때 한일 관계가 답보 상태일 때는 그 투트랙 전략이 좀 답답해 보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또 그런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또 이번 1박 2일의 어떤 한일 정상회담 과정을 지켜보면서 일본의 어떤 속내가 일제강점은 합법이고 2018년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좀 부정하는 그런 흐름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과정이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지금 YTN에 나오신 적지 않은 전문가들께서 일본 내부의 어떤 반응을 전하시면서 특히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이 제3자 변제안도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흐름이 좀 표면화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그 댓글을 봤거든요. 이제 이런 한국에 관련 뉴스가 일본에 시시각각 보도가 되니까 네. 보면 글로벌 대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그다음에 일본제철을 이렇게 오명을 씌웠다. 다 끝난 이야기를 다시 한국의 사법부가 가져와 가지고 네. 20년간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뭐 50번이나 사과했다는 대통령실 발표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화해 취단 10억 엔이라든지 또는 이 아시아 여성극인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돈도 모아봤고 그렇게 네. 해서 어떻게든 전전에 있었던 일본의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본 측도 노력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90년대는 좋았는데 네.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악화됐고 그리고 이제 아베 총리가 한 10년 이상 집권을 하다 보니까 아베 총리는 분명했거든요, 노선이. 그리고 이제 우경화된 것도 있고 일본 국민들이 지친 면도 있습니다. 뭐 이런 독도 문제도 있고 뭐 일본 측에서 보자면 그다음에 대만, 센카쿠, 중국 문제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또 네. 일본 대지진에다가 그런 어떤 또 중국에 이미 밀려난 세계 제3위 경제대국 한국에도 추월당할 수도 있는 그런 면에서 어떤 일본도 약간은 조금 그런 그 외부의 어떤 질타라든지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성급하게 이렇게 반발하는 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은 큰 뭐 분명해요. 이번 한일 간 정상의 만남을 미국에서도 상당히 반기고 있었고 백악관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단 말이죠. 이번 한일 간 만남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고 앞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도 좀 분석을 미국은 해본다면. 일관됐습니다. 1965년도
미국이 한일 양국으로 등을 떠밀어 가지고 만든 것이고 2015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미국으로서는 한미일이라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북한이라든지 중국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데서는 최고의 초이스 선택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도 한국이 들어오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해안에 있어서의 북한 이런 또는 중국의 어떤 진출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기제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미국은 점점 국방비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공동에 부담해가지고 한국이나 일본이 이런 중국이나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군사력을 증강시키면서 뭐 지소미아 등을 포함해가지고 완전한 한일 간의 어떤 면에서 준동맹,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한일 간의 준동맹 수준에서의 어떤 공고한 이런 동맹 관계를 미국은 항상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항상 주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은 화합주를 마셨지만 반대 여론 설득은 과제로 보입니다. 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이 은행권의 혼란에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 폭락 등에도 기준금리를 지난달 예고한 대로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Inflation is projected to remain too high for too long. Therefore, the Governing Council today decided to increase the three key ECB interest rates by 50 basis points in line with our determination to ensure the timely return of inflation to our 2% medium-term target.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해 7월 11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각각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그리고 이번까지 3회 연속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스위스 중앙은행이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에 500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약 70조 3천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한 결정이 이번 금리 인상을 추진할 자신감을 주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금융시장 긴장 상태를 모니터링 중이며 유로존의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25% 폭락했던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는 목요일에는 19% 반등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발표 이후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80%를 넘어섰습니다. 하루 전에 54%보다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제니 델런 미국 재무장관은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회 청문회에 나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건재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 can reassure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that our banking system is sound and that Americans can feel confident that their deposits will be there when they need them. 이런 가운데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지목되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JP 모건 체이스 등 미국의 11개 대형 은행들이 모두 300억 달러, 우리 돈 39조여 원을 예금 형태로 퍼스트 리퍼블릭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파산 위기설에 휩싸인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경영진이 주가가 폭락하기 전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은행의 경영진 6명이 지난 1월부터 50일 동안 주식 9만여 주를 팔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가 몰아닥치기 직전으로 당시 주가는 123에서 145달러, 지금의 4배 정도였고 이들이 판 전체 주식값은 우리 돈 154억 원에 달했습니다.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뒤 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로부터 215조 원 이상을 빌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규모 예금 인출에 대비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한 주 전보다 3배 넘게 늘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불었습니다. 네, 은행권 제도 개선 TF를 통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금융당국이 이번엔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SVB 사태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기 자본 확대 등을 통해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TF 3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의 건전성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SVB 등 미국 지역은행 파산 계기에 자기자본 확대를 통한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제도 도입만 한 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활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용 팽창기에 은행의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경색이 발생하면 적립 의무를 완화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0%인 경기 대응 완충 자본에 추가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실제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불안한 추세로 1월 말 기준 대출 연체율은 전달 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0.31%로 집계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동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습니다. SVB 사태로 은행 제도 개선 TF의 대형 시중은행 과점 해소 논의 등에 영향이 있을 거란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이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SVB 사태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그 스몰 라이센스나 이제 특화은행 논의가 달라질 이유는 특별하게 없고. 은행 성과급 등 보수 체계 관련 개선 방향도 논의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5대 시중은행은 당기순이익 12조 6,900억여 원을 걷어 성과급의 1조 9천억 원, 퇴직금의 1조 5천억 원 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F는 은행 성과급이 단순히 예대금리 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고려해 지급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여파가 지나가기도 전에 이번엔 유럽발 악재가 터져나왔습니다. 스위스의 유명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휘청이고 있는 건데요.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잖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 기자가 자주 등장하니까 또 무슨 리스크인가 네. 싶으실 겁니다. 지난번엔 실리콘밸리 뱅크를 다뤘고 이번엔 크레딧 스위스 사태입니다. 이 유럽 경제가 크레딧 스위스 위기설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분위기인가 봐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금요일에 남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수시 입출 금식인 것 같습니다.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최근에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가 있었죠. 이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는데 이 충격이 다 가시기도 전에 지금은 스위스, 유럽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네. 크레디트 스위스가 연례 보고서를 냈는데 이것도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좀 지연이 됐는데요. 여기에 지난해 회계 내부 통제 과정에서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약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내부 회계 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금융위기도 버텨냈던 은행이네요. 맞습니다. 2008년도에. 업력이 굉장히 좀 오래된 은행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게 예. 그 내용 중에 지금
그 고객들의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금융권의 불안 심리가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된 게 크레디트 스위스가 지금 최대 주주가 사우디 국립은행이거든요. 이쪽에서 지분 9.9%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하니까 이쪽에서 자금 조달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사우디 국립은행에서 거부했어요. 10%가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규제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지분을 넣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 위기의 그 불안 심리가 더 강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CDS 프리미엄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회사나 국가의 부도 위험을 거래하는 건데 이 지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도 위험은 커졌다는 걸로 시장이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크레디트 스위스의 CDS 프리미엄이 100bp, 1000bp에 거의 준하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에 가까워졌는데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CDS 프리미엄이 10%를 넘었다. 그러면 사실상 부도 상태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크레디트 스위스를 이만큼 위험하게 본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수치로 봤을 때는 위험 단계이긴 한데 이미 그 이전부터 위험 징조는 있었다 맞습니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실리콘밸리뱅크와 비슷한 시기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연관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별로 연관성 없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예전부터 좀 문제가 계속 불거졌던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계속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그 크게 보자면은 일단은 투자 실패가 컸습니다. 2021년에는 한 캐피털에 투자를 했다가 우리 돈으로 한 6조 원 정도 손해를 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스위스 은행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범죄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이런 거랑 관련된 추문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작년 초에는 뉴욕타임즈가 크게 폭로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면서 위기설이 계속 불거져 왔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리콘밸리뱅크와는 사실은 경로나 원인이 완전히 다른 사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통점도 하나 있긴 있어요. 두 회사 모두 투자를 잘못해서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실패로 직격탄을 맞은 것은 공통점이다. 유럽의 최대 투자은행 또 스위스 2대 은행이 위기가 오니까 지금 불안감이 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 기자와 좀 짚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책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실리콘밸리뱅크도 사실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긴 줬지만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미국에 있는 하나의 지방은행에 불과하고요. 특수성이 있는 은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방 이슈만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왔고 실제 지금 경로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크레디트 스위스는 레벨이 다른 회사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력이 100년이 넘은 회사고요. 그리고 이쪽이 가진 자산 규모나 그 IB로서의 가진 투자은행으로서의 가진 어떤 그 위상, 세계 9대 IB 중에 하나로 꼽히니까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차원이 다른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디트 스위스가 무너졌을 때 세계 금융시장에 줄 충격은 SVB랑은 뭐 상대도 될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당국도 지금 긴박하게 좀 대책을 내놓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보면은 이번 사태가 스위스 전반으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70조 원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크레디트 스위스가 발표를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주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시간을 번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디트 스위스가 결국에는 자산 일부를 매각하거나 조정을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회사가 큰 규모이고요. 그다음에 UBS에 이은 스위스의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당국에서 이 회사가 이대로 무너지는 걸 방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스위스 당국에서 보기에도 큰 은행이긴 한데 이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세계적으로 보기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은행으로 손꼽히는 그런 은행입니다. 지금 이 은행뿐만 아니라 SVB도 그렇고 이 은행들이 잇따라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이거 금융위기까지 가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죠. 금융위기에 대한.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러 은행에서 뱅크런, 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말하죠.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금융위기는 이미 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강도인데요. 우리가 금융위기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는 자산에 거품이 생겼을 때 생깁니다. 거품이라는 건 반드시 꺼지게 되니까 그래서 거품이 위험한 건데요. 따라서 자산시장에는 거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공매도도 주식시장에 거품을 끼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애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산에 거품이 끼면은 이건 언젠가 반드시 깨지게 돼 있고요. 자산에 거품이 끼었을 때 금융당국이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은행들이 전부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대출이 더 늘어나고 이것이 자산 거품이 꺼졌을 때 자산 가격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대출자들의 문제점, 대출의 부실화, 결국에는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게 금융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랑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자산시장에 어떤 그 거품이 끼었다는 점, 여기는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때 기준금리를 크게 낮추면서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냐?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출이 늘긴 했지만은 감독 당국이 계속 감독을 강하게 하고 있었고요. 외국은 대출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금융위기와 이번 사태는 경로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실리콘밸리 뱅크나 크레딧 스위스를 봐도 문제가 된 거는 대출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는 예금에서 문제가 됐고요. 하나는 투자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두 개 다 투자가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의 단기적인 위기는 될 수 있어도 2008년 같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기존 위기와 비교해 봤을 때 경로가 다르다 이렇게 예. 설명하셨는데 그래서일까요? 유럽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결정을 했는데 결국은 빅스텝을 단행했어요? 맞습니다. 사실 유럽 중앙은행이 50bp를 이번에 올리겠다고 여러 차례 예고 비슷하게 시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나고 나서는 어떻게 50bp까지 올리겠어.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25bp 정도로 멈추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예상이 완전히 틀렸죠. 시장에서는 좀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다라는 반응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기준금리가 이제 3.5%가 됐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스위스가 EU의 회원국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관여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도 전망을 하지만 그건 아닐 것 같고요. 크게는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잡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불안한 모습도 있지만 네. 조금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아닙니다. 이번에 유럽 중앙은행도 발표를 했지만 2025년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게 첫 번째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번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더 커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외신을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스위스 중앙은행이 크레딧 스위스 지원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보고 나서 빅스텝을 결정했다고 하니까요. 이번 사태의 여파가 더 커지진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김원배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유럽 중앙은행이 빅스텝 하니까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우리는 이번에는 좀 베이비 스텝이지 네. 않을까 이런 가능성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은행에서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배경은 크레딧 스위스는 좀 다르지만요.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너무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뭐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곳인데요. 국채 가격이 급락을 하니까 그 자산에 굉장히 타격을 입었거든요. 네. 근데 전 세계 금융회사 중에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지 않은 회사가 과연 한 곳이라도 있을까요? 그게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이 생겼고요.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비판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예. 연준이 강점을 가진 거는 중장기 경기 전망입니다.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서 지금 통화 정책을 이렇게 했을 때 2, 3년 뒤에 경기가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건데요. 지금 연준의 모습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번 달에 이만큼 올랐으니까 기준금리 이만큼 올려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즉각 단기적으로 반응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국의 물가 상승률도 최근 들어서는 약간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를 아마 25bp 소위 말하는 베이비 스텝 정도로 가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동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망이 오락가락하긴 하는데 동결과 베이비 스텝이 50대 50까지 나왔다가 지금은 다시 15대 85로 베이비 스텝이 더 우세한 상황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50bp를 인상할 소위 말하는 빅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3월 이후가 문제가 될 텐데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좀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의 중요한 요소는 물가보다는 금융 안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연준의 법적으로 물가 안정에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처럼 은행이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통화 정책은 미국 내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 안정 추세를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가에서 금융 안정으로 좀 네. 방점이 바뀔 것이다까지 들어봤습니다. 경제일보 조태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발사 훈련을 지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통신은 미국과 남측의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대규모 전쟁 연습 소동으로 한반도에 불안정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딸 김주혜를 데리고 ICBM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 위원장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핵전쟁 억제력 강화로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전쟁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노동신문은 북한이 핵 무력을 언제든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군사적 책동을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해 나갈 것이라면서 어제 진행된 ICBM 화성 17형 발사가 이를 시사한다고 강변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안보 위기도 걷잡을 수 없는 파국적 국면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미가 5년 만에 대규모 연합 상륙 훈련을 실시합니다. 해병대는 한미 해군과 해병대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연합 상륙 훈련인 쌍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2018년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5년 만에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규모를 키워 재개됩니다. 훈련에는 우리와 미국 군대뿐 아니라 유엔 사령부 전력 제공군인 영국 해병대 코만도 1개, 중대 40여 명도 처음 참가하고 호주, 프랑스, 필리핀도 참관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근처 흑해에서 미군 무인기가 냉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을 해 추락한 사건을 놓고 양측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당시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 중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의 전투기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서방의 전투기 지원 동참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우크라이나 근처 흑해 상공에서 미 공군 무인기 리퍼가 러시아 수호이 전투기와 충돌해서 추락했습니다. 미군은 이 사건을 42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수호이가 정보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기 뒤쪽으로 2번 접근합니다. 처음에 수호이는 흰 연기처럼 보이는 연료를 버리고 접근해서 무인기 프로펠러 위쪽으로 비행합니다. 그 다음에도 또 연료를 방출한 뒤 이전보다 훨씬 가까이 접근해서 위로 올라가며 부딪힙니다. 이로 인해 약 60초간 카메라 송출이 차단되고 당시 프로펠러의 날개 하나가 손상된 모습이 영상에 잡혔다고 미군 유럽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이 부딪힌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증거를 제시하면서 반박한 것입니다. What I can say very clearly is this was a reckless and unsafe action. AP통신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에도 러시아 군용기가 나토 항공기를 가로막는 사건이 연평균 400건씩 벌어졌지만 냉전 후 물리적 충돌로 미군기가 추락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의 책임 공방이 지속하는 가운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미그 29기 4대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투기 지원은 나토 회원국 중 처음입니다. Ukrainę w pełnej sprawności. Pozostałe samoloty są w tej chwili serwisowane, przygotowywane i będą pewnie sukcesywnie przekazywane. 폴란드를 필두로 서방의 전투기 지원 동참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미국은 전투기를 보낼 생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전황이 급변할 경우 지원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프랑스 정부가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회의 표결을 건너뛰는 그야말로 초강수를 뒀습니다. 헌법 조항에 담긴 권한을 행사한 건데요. 야당과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금 개혁 법안의 하원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보른 총리는 의회 표결을 생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Sur le texte du Parlement, l'incertitude plane à quelques voix près. On ne peut pas prendre le risque de voir 175 heures de débat parlementaire s'effondrer. 통과한 개혁 법안은 정년을 64살로 2년 늘리고 연금을 받는 시기도 늦추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24시간 안에 내각 불신임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반이 찬성하면 법안은 무효가 되지만 야당 의견이 갈려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Il s'agit d'empêcher l'expression de la volonté du peuple français au travers de ses représentants. Ils n'ont pas réussi à trouver une majorité parce qu'ils étaient mauvais. 2달 동안 파업과 시위를 이어온 노조와 시민 투쟁도 한층 격렬해졌습니다. 흥분한 시위대가 파리 시내 곳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시위를 막기 위한 경찰과 충돌하면서 다친 사람이 여럿 생겼습니다. 8개 노동조합은 더욱 강도 높은 싸움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연금 개혁 정책이 정치적 타협에 실패하면서 마크론 대통령과 프랑스 정부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서는 여러 오류가 발견돼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140일 만에 서울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는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이임재 전 서장과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한 피고인 9명 모두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희생자들이 숨지고 다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행정적, 도의적 책임이 아닌 형사 책임까지 묻는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 파출소 도착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아예 사실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박 구청장도 참사와의 인과관계, 관련성,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공소장에 제시되지 않았고 참사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참사 뒤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거짓 보도자료를 낼 때도 본인은 내용을 몰랐고 결재권자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도 참사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거나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혐의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유가족들은 피고인들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고 이지한 씨 어머니 조미은 씨는 경찰이 수만 명이 있는 골목으로 아이들을 올라가도록 했다면 당연히 살아나올 수 없었다면서 이 사건은 철저한 살인사건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 공소장에 여러 오류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 공문서 행사를 적용해야 할 곳에 위조 사문서 행사죄 법조를 쓰기도 했고 특히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 사건인데도 이임재 서장이 93년 7월부터 93년 5월까지 근무했다고 쓴다거나 사건 당일 밤 11시 36분에 무전 지시를 한 다음 같은 날 밤 10시 55분에 파출소로 향했다고 기술하는 등 오류나 오기가 많다면서 검찰에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이태원 참사 재판은 사실관계를 먼저 다툰 뒤 법리 공방을 벌이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달 피고인들이 증거를 모두 검토하고 나면 재판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 다음 날인 오늘 서울에서 특별하고도 슬픈 또 하나의 한일 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2001년 일본 아카시시 축제 압사 사고 유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난 건데요.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이들은 끝까지 함께하겠다면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 남성 2명이 영정을 하나하나 바라본 뒤 향을 피우고 묵념합니다. 일본에서 온 이들은 시모무라 세이지 씨와 미키 기요시 씨.
지난 2001년 일본 아카시시 압사 사고로 가족을 잃은 참사 유가족입니다. 国境なんて関係ないんで、どこの国でも同じ、子供に対する、父親に対する、家族に対する大切な思いなんて、国境なんてありません。 22년 전 아카시 불꽃 축제를 보러 갔다가 좁은 육교에서 어린이 9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압사했습니다. 많은 인파를 예상하고도 당국이 부실 대응으로 일관한 거나 초기 수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난관까지. 아카시 참사 유가족들은 당시 사고와 22년 뒤 한국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닮은 꼴이라며 안타까워합니다. ただもう事件が起こってその映像が流れてきた時点でもう本当に私たちのね事故の再現かと思うような映像でしたんで 아카시 참사를 둘러싼 법정 싸움은 15년 만에야 끝이 났습니다. 진상 규명과 회복을 위한 터널이 어둡고도 아득하다는 걸 잘 알기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향한 조언에는 깊은 진심이 깃듭니다. 自分心の傷の方をやっぱり気にしますんで、僕らは実際そうだったんで、そういうことをやっぱり伝えたいと思います。 이태원 참사 현장도 찾아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한 아카시시 참사 유가족들. 방한 마지막 날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만나 아픔을 공유하고 연대의 마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 변호인들이 잇따라 사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3일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변호인 6명 모두 사임하겠다면서 법원에 지정 철회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윈도 법원에 지정 철회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또 다른 변호인 한 명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SNS를 통해 전두환 씨 일가의 검은 돈 존재를 폭로한 뒤 오늘까지도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며 추가 폭로를 이어갔는데요. 급기야 오늘 새벽엔 SNS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이라고 언급한 알약을 먹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전 씨의 모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국방부와 검찰도 수사를 검토하거나 사실 확인에 나선 만큼 추가된 폭로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 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입니다. 전우환 씨는 본인에게만 몇십억 원의 자산이 흘러들어왔고 그 돈으로 미국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가족들은 무조건 더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한 전 씨는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을 나왔습니다. 1년 학비가 1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죠. 게다가 전 씨의 자택은 뉴욕의 71층짜리 최신 고급 아파트 빌딩입니다. 최근 직장도 그만뒀지만 전 씨가 이렇게 비싼 학교를 나와 비싼 집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출처 모를 수십억 원의 자금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다른 가족들은 더 많은 비자금을 물려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전두환 씨의 장남인 전재국 씨는 미디어 분야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회사를 운영한다며 시공사, 허브빌리지, 나스미디어 등 업체까지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 씨의 아버지이자 차남인 전재웅 씨는 부동산 사업을 꾸리고 있고 삼남인 전재만 씨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모두 막대한 자금 없이는 쉽게 진출할 수 없는 분야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이와 함께 어릴 때부터 가족들에게 세뇌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가 민주주의의 영웅이라고 배우면서 컸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야 할아버지가 학살자라는 걸 알게 됐다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진 집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가족 논란과는 별도로 지인인 현직 장교의 실명을 거론하며 마약 관련 범죄 사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마약을 권하거나 여성들을 허락 없이 불법 촬영했다고 폭로했는데요. 실제 전 씨가 밝힌 인물들은 현재 국방부와 공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대위로 확인되면서 군도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가 폭로한 의혹들은 구체적인 진술이 부족한 데다 공소시효가 다해 당장 수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전 씨의 폭로로 인한 후폭풍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장 앞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실탄 한 발이 미군이 사용하는 실탄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에서 발견된 5.56mm 소총령 탄알은 미군이 주로 사용하는 실탄 종류인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실탄은 지난 10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발견된 9mm 권총용 탄알 2발과는 다른 종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한 전국 장애인 차별차폐연대 박병석 대표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박 대표는 장애인 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재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등에서 탑승 시위를 벌여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8차례 통보했지만 박 대표가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면서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대치동 아파트 경비원이 갑질을 당해왔다고 호소하며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말 아파트 관리소장이 새로 부임한 뒤 부당한 요구가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숨진 경비원 박모 씨가 일하던 아파트 경비원 30여 명은 오늘 관리소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경비 업무 외에 일을 시키면서 식사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현장에서 고성을 지르고 모욕적인 언행을 이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북 상주시에서 산불이 나 17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축구장은 120개 면적인 86헥타르의 산림이 산불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원인은 실수였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짙은 연기 속 헬기들이 수천 톤의 물을 쏟아붓습니다. 진화대원들이 사력을 다해 물을 뿌려보지만 거센 불길은 좀처럼 꺾이지 않습니다. 경북 상주시 외남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오후 2시 50분쯤입니다. 초속 10m의 돌풍을 타고 순식간에 산 전체로 번졌습니다.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인 산림당국은 17시간여 만에 겨우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초기에 불이 났을 때는 작은 규모였지만 순간적인 돌풍이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높은 산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헬기가 투입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불 진화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축구장 120개 면적인 86헥타르의 산림이 불타고 산불 진화대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불이 민가 주변으로 확산하면서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열애대가 왔지만 그 사이에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졌죠, 불이. 불안해하셨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다행히 큰 저거는 없이 대피하셨어요. 산불의 원인은 이번에도 실화였습니다. 불이 시작된 거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지금은 감식 때문에 출입을 막았는데 산림당국은 누군가 이곳에 뿌린 재가 산불 원인이 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은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경찰은 산에 재를 뿌린 거로 보이는 40대 남성의 신원을 확보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과 성남, 구리시에 건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맑은 날씨에 기온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산림청은 모레까지 전국의 산불 위험 지수가 최대 높음 단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 산림 주변 소각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9,0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6월 24일 이후 38주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40명으로 26일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고 사망자는 7명 발생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 논란을 일으키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보완 지시 이후 당정의 움직임도 분주한데요. 일주일 최대 근로 허용 시간이 50시간대로 조정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노동부는 지난 6일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길게 쉬자는 게 개편안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양대 노총은 물론 노동개혁 우군으로 여겼던 MZ세대마저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봤을 때 노동시간, 노동시간도 굉장히가 아니죠. 거의 탑 수준으로 높은 수준인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줄일 것까지 같이 고민해서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 예고는 다음 달 17일까지입니다. 노동부는 당혹감 속에 수정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연일 MZ세대 노조와 청년층을 만나며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었고 이거는 입법 과정의 의무적인 절차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듣고 하겠다는 거예요. 네. 노동부는 개편안 원점 재검토나 백지화엔 선을 그으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들여다본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에서 산재 기준인 64시간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콕 집어 언급한 만큼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주 52시간에서 59시간 사이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정이 대안 모색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 노총은 장시간 압축 노동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근로시간 개편안 자체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세계 수변 도시의 변신과 한강, 오늘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네, 영국 런던은 템스 강변에 대관람차 런던 아이를 세워 매년 35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2027년 말까지 상암동 하늘공원에 런던 아이에 버금가는 서울링을 세울 계획입니다. 런던에서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자전거 바퀴 모양의 대관람차 런던 아이가 세계인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평일인데도 입장권을 사기 위해 관광객들이 북적입니다. 친구와 함께 스페인에서 온 안내는 템스 강변 주변의 독특한 전경에 놀랍니다. It's fantastic. We love the views and it's an amazing opportunity to see all the city. 안내 같은 관광객이 한 해 350만 명 이상 런던 아이를 방문합니다. 찾아오기도 쉽고 볼거리, 즐길 거리도 많기 때문입니다. 런던 아이 옆에는 지하철역이 붙어 있고 바로 앞 강변엔 선착장이 있습니다. 또 주변엔 아쿠아리움 같은 문화예술 시설도 자리 잡고 있어 유인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3년 만에 건설 비용을 모두 회수할 정도로 런던 아이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한강변 하늘공원에 오는 2027년까지 서울링을 세우는데 좋은 모델입니다. 특히 서울링은 바퀴살이 없는 고리형 디자인인데 기술적으로 안전해야 합니다. 런던 아이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부분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매립토 높이가 한 100m 정도가 채 안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지반까지 120m 길이 정도의 파일을, 그러니까 지지 파일을 한 20개 정도 이상 밑으로 박습니다. 서울링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중곤돌라, 한강 수상버스 등 새로운 교통수단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서울링과 한강 난지공원을 잇는 덮개공원, 월드컵 경기장 등 주변 시설과 연결하는 공중보행로도 구상 중입니다. 아울러 체험활동, 문화예술, 힐링 명소 등 테마별로 서울링 주변 공원을 특화해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런던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프로농구 고양 캐롯이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사실상 확정했지만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아보지도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프로농구 캐롯은 15일 KCC의 덜미를 잡히며 연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6위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행 티켓은 거의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5위에 올라있는 캐롯이 남은 5경기를 모두 지고 7위 KT가 6경기를 모두 이겨야 순위가 바뀌는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남은 시즌을 6강 플레이오프에 대비해 여유롭게 운영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시즌 전에 저희 팀 평가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선수들 되게 이 악물면서 비시즌 준비 많이 했고 그 준비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또 홈경기 때 매번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하지만 캐롯 선수들이 봄의 잔치를 즐길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달 말까지 가입비 격인 특별회비 10억 원을 모두 내야만 플레이오프에 나설 수 있는데 캐롯은 매달 선수단 급여도 밀리는 등 파행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로농구연맹 KBL은 이달 말일로 잡아놓은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의 개최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정규리그 막판 뜨겁게 달아올라야 할 프로농구 코트가 캐롯 변수로 인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세계 최고 구원위 전형 오픈 배드민턴에서 한국 셔틀콕 여자 복식의 새 희망 백하나 이소희가 세계 2위를 격파하고 8강에 올랐습니다. 두 선수는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여자 복식 16강전에서 2주 연속 만난 일본의 마치야마 시다조를 2대1로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김소영, 공이용조도 8강에 합류했고 단식 간판 스타 안세영도 16강전을 통과했습니다. 국내 프로탁구 최강자 주천이가 세계 8위를 꺾고 싱가포르 스매시 대회 여자 단식 8강에 올랐습니다. 중국 귀화 선수 출신으로 강력한 포핸드를 자랑하는 주천이는 16강전에서 일본의 간판 스타이자 전 세계 랭킹 5위 이시카와를 3대1로 제압했습니다. 우리 선수로는 남녀 통틀어 유일하게 준결승에 진출한 주천이는 랭킹 1위 중국 수닝샤와 4강을 다툽니다. 복식에서는 장우진, 임종훈, 전지희, 신유빈조가 나란히 4강에 합류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봄 기온이 더욱 완연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겠고요.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날이 점차 개겠습니다. 다만 주말 산행 계획하신다면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은 건조주의보에서 건조경보로 특보가 한 단계 강화됐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3도, 대전 4도, 광주와 대구는 6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4도, 대전과 광주 16도,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